시장이 참 복합적인 흐름입니다. 밖으로는 중동 변수, 유가, 환율 같은 매크로 부담이 여전한데요. 또 국내 증시는 반도체와 밸류업, 또 실적이 받쳐주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의외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 좀 어떻게 읽어봐야 할지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 이야기하기 앞서서 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짚어볼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가 유가 상승이라는 부담 속에서도 좀 기술주가 일부 버티면서 지수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전체적인 마감 특징 한번 짚어주시죠. 예, 다우랑 S&P는 하락 마감했고 네. 나스닥은 상승 마감한 것이 국내 증시와 상당히 유사하다 볼 수 있겠고요. 아. 에너지 비용 상승 우려와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따라서 다우존스와 S&P는 하락을 했지만은 오라클의 AI닝 어닝 서프라이즈 네. 힘입어서 이제 기술주가 이제 시장을 방어하면서 나스닥은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장의 악재와 호재가 좀 같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AI 호재와 매크로 악재가 서로 맞붙고 있는데 이게 국내 증시랑 상당히 유사한 흐름이고 일단 오라클이 AI 클라우드 매출이 YOY 값으로 이제 84% 급증을 하다 보니까 네. 또 가이던스도 상향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여전히 이제 견고하다라는 것들이 증명이 됐고 여기에 따라서 엔비디아라든가 메타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중장기 모멘텀이 견조하다는 것들이 흐름이 나타났고 반면에 이제 여전히 유가 특히 이제 중동 이슈죠. 네. 이란과 미국과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WTI 원유 선물이 지금 87달러대가 안착이 된 상태고 네. 그리고 이제 비중률을 푼다고 해도 이게 이제 전 세계 생산량의 4일치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는 걸프만 해협을 건너는 물동량의 한 17일치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의 상단을 막긴 해도 끌어내리는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는 안 되는군요. 그래서 한 4% 유가가 올랐던 것이고 그리고 대표적인 소비재 기업인 캠벨이 실적 쇼크가 나왔습니다. 네. 가이던스도 하향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모기지 금리가 6.19%라서 금리 부담도 여전히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이제 내수 소비 위축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나면서 소비재 종목들은 안 좋았고 향후에 이제 소매 판매라든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올 건데 여기에 대한 결과값에 따라서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3월 19일에 FOMC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이슈고요. 그리고 그 연준의 점도표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물가 전망 수정치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 서 기술주들의 어떤 밸류에이션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주가 영향을 좀 직접적으로 줄 것이기 때문에 3월 19일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네. 현재 미국 시장은 AI 시장에 대한 어떤 독자적인 성장성과 그리고 또 이제 거시 경제 이벤트, 인플레이션과 이제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 인플레이션과 소비 위축 이런 것들 같이 맞물려서 긍정적인 요인과 악재가 같이 지금 서로 맞붙이는 상황이라서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호재가 있는 쪽으로 거기서 머물고 있어야지 이런 거시적인 이벤트에 견딜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건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유가 상승과 소비 둔화 부담은 있었지만 또 AI 관련 기술주가 버티면서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고요. 3월 FOMC까지 좀 경계하는 심리가 있다는 부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 이란 갈등 그리고 유가 변수 같이 앞서 말씀드린 대외 불안 요인이 여전한데 우리 시장을 보면 코스피가 이틀 연속 반등을 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버텨주는 힘 어디서 나온다고 보세요? 네, 국내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금 해소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시장 자체가 매크로 악재가 있잖아요. 전쟁과 네. 유가 급등이라는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이런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의 자사주 소각 등의 이런 주주 환원 정책에 강한 모멘텀이 일어나면서 이제 코스피 자체를 이제 밸류에이션을 상향시키는 그런 요인이고 네. 어제 이제 3월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발표됐죠. 네. 56% 증가가 나왔는데 반도체만 176% 증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실적이 상당히 좋다는 것들이 네. 거의 확신을 주게 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의 이제 주가가 강세가 나타났고 마이크론도 지금 디램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2분기에만 지금 반도체 3사가 디램 가격 40% 이상 올린다고 하다 보니까 마이크론도 지금 최근에 수요가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고 여기에 관련 엔비디아라든가 오라클의 호실적도 더해지면서 AI 피크아웃의 우려가 좀 상당히
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강세 흐름도 당연히 그런 흐름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밸류업 주저하는 정책이 쏟아지고 있죠. 네. 삼성전자, 뭐 KSK뿐만 아니라 뭐 KC 등의 국내 그 주요 대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일제히 발표하면서 주당 가치를 높이잖아요. 그럼 실질적인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나섰기 때문에 이게 그 국내 증시를 좀 발목을 잡았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전쟁이라든가 유가 이런 이벤트도 불구하고 시장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거는 이게 이제 예정된 악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일단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끝났어요. 이거 일단은 미국이 이스라엘에다가 그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말 거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걸 당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전쟁이 나더라도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그 원유 시설에 대한 완전한 파괴는 없을 거다. 이런 이제 심리가 작용이 됐고 또 하나가 뭐 뭐든지 불확실성이 가장 안 좋단 말이에요, 증시에서는. 그렇죠. 근데 일정이 잡혔다는 겁니다. 이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트럼프의 발언들을 봤을 때 뭐 자기가 끝내고 싶으면 끝나겠다는 발언도 네네. 했었고 확전보다는 3, 4주 내 혹은 주말 정도면 어느 정도 그 전쟁 또는 휴전에 대한 윤곽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이 지금 지배적으로 나타나면서 사실 가장 불안한 게 끝을 알 수 없는 리스크인데 타임라인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좀 건들 만한 그 리스크에 대한 내성을 시장이 갖고 있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2시 이후로 시장이 출렁이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뭐 중동발의 어떤 유조선이 공격을 받았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뭐 그 사모대출, 사모펀드 대출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네. 좀 출렁거렸는데 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가 그 사모 신용 문제 부분이거든요. 그 JP 모건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그 민간 신용 대출을 축소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어저께 잠깐 출렁거렸고 이게 혹시 뭐 금융 시스템 어떤 승전이 내관이 아니겠냐 이런 걱정들도 일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 국방장관의 강경한 공습 예고라든가 이란의 원유 그 수송선에 대한 공습 이런 것들이 어쨌든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다만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선물업체 동시만길인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이 지금 누적으로 9조 이상인데요. 그 전에 7조의 누적 포지션을 갖고 있다가 그 지수가 코스피가 6천이 넘어가면서 다 청산이 됐다가 다시 하방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지션이 코스피 6천 이상부터 지금 하방으로 그 베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주가 더 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파생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네. 좀 어느 정도 눌렀던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은 그래서 그 지수가 너무 위로 칠 때는 쫓아가는 것보다는 네. 만약에 이제 주도주를 매수를 하실 거면은 아래 그러니까 눌렸을 때 갑자기 그 출렁거렸을 때 그럴 때 용기 있게 좀 깔아두면서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리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도 좀 짚어주셨는데 뭐 결국 반도체 실적 기대와 자사주 소각 같은 이런 밸류업 재료가 시장을 받쳐줬고요. 뭐 지정학 리스크라는 대외 악재에 대한 해석은 뭐 예측 불가라는 불안감이 좀 해소되면서 코스피가 버티는 흐름을 가져갔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에서 뭐 19만 전자, 95만 닉스 이런 표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반도체 투톱의 향후 주가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재 이제 글로벌 IB들과 반도체 시장 전망과 실적들을 봤을 때는 이제 19만 전자, 뭐 95만 닉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어떤 중간 기착제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군요. 골드만삭스가 리포트가 나왔는데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120에서 135만 원, 삼성전자는 20만 5천 원에서 2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삼성전자는 올해 영업이 239조, 네. SK하이닉스 202조 불렀습니다. 그럼 합산으로 441조예요. 네. 지금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을 합치면은 한 1,800조가 좀 넘거든요. 한 1,900조가 살짝 안 되는 정도인데 그 441조의 영업이 8배 주면 거의 한 10배 정도 될 텐데 네. 그럼 이거 4,400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3,500조 정도 될 거예요. 8배 주면은. 네네. 10배 주면 4,400조고 합산으로 지금 1,800조니까 아직도 좀 업사이드는 충분하다 볼 수 그렇네요. 있겠고 그러니까 전래에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D램은 28년까지 품귀 현상이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또 이제 HBM 생산 그 캐파가 생산 능력을 다 잠식하고 있고요. 네. 일반 D램 대비 캐파가 한 2배에서 2.5배까지 잠식하겠다 보니까 HBM 수요가 10%만 늘어도 생산량이 25%를 장악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수출 데이터, 반도체 수출 데이터 일부 그 3월 10일까지 176%또 올해 2분기에만 D램 가격이 반도체 3사가 40% 이상 올리기 때문에 역대급 실적이 또 예고가 됐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는 지금 어쨌든 HBM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리더십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ADR 상장 이슈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됐을 경우에는 완전한 밸류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PBR 기준에서 완전 퍼 기준으로 바뀌었을 때는 마이크론과 대등하게 밸류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수주가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범용 메모리 쪽에서 캐파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그 범용 메모리 쪽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가장 큰 수혜가 삼성전자라는 것이고 네. 이게 27년까지 메모리 가격 상승 사이클이 이어진다는 전망이 강하고요. 또 이제 HBM4에서 가장 먼저 출하하면서 HBM 시장에서 지금 어쨌든 하이닉스를 상당히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라는 거고 하루에 뭐 1,000억의 그 R&D 비용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봤을 때. 그리고 그 외국인들의 지금 매도가 지금 삼성 하이닉스가 일시적인 그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펀드가 좀 꽉 차서 그래요. 예, 비중이 이제 네. 뭐 한도당 뭐 25% 정도 한도가 있을 텐데 그게 넘어섰기 때문에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겠지만은 이게 이제 어쨌든 이게 그 계속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들어올 때는 들어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원래 실적 자체가 견고하기 때문에 이 매크로 이슈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 비중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동안 없으신 분들도 매크로 이슈 때문에 하락은 매수 기회가 그래도 왔다라고 네, 네. 판단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코스피 이 증가분의 93%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포트에 좀 있어야 된다라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증가분의 93%가 반도체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좀 포트에 꼭 담아둬야 되는 종목일 거라고 얘기해 주셨고 뭐 결국 HBM 중심의 메모리 수급 개선과 실적 성장 기대가 맞물리면서 이 반도체 투톱 중심의 상승 흐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아까도 저희가 잠시 얘기를 했지만 삼성전자와 SK 같은 주요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시장에는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네.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네.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코스피 지수를 상당히 끌어올리기는 네. 뭐 6천 이상, 뭐 맥커리에서는 8천까지도 보고, 뭐 골드만에서 7천까지도 보고 그러는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된다면은 첫 번째는 이제 주당 수익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EPS 증가 요인이 되겠고, 그리고 잠재적인 500 물량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사주를 가지고선 사실 일부 기업들은 급등할 때 팔았다가 많이 빠지면 대세가 이런 거를 좀 되풀이하는 네. 기업들도 상당히 있는데, 그리고 아니면 또 경영권 방어에 쓴다던가 이런 이슈가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원천 봉쇄했다는 이슈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OE를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네. 이 자체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때문에 이런 국내 대기업들 대표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한다는 거는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국내 증시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그런 이슈로 이런 구조적인 변화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력한 그 실적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주주환원 정책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실적도 좋은데 자사주 소각까지, 그러니까 체력도 좋고 주주환원도 같이 더해지면서 주가 하방 자체가 바뀌고 상방에서 열리는 그런 형태고, 실적의 상승에 의한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 상향에 대한 주가 상승도 나타날 건데 아직까지는 실적 상승에 대한 주가 상승은 나타나고 있지만 밸류에이션 상향에 대한 주가 상승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네. 그래서 좀 업사이드가 더 남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좀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시작을 해주셨고, 결국 이 자사주 소각이 주당 가치는 높이고 시장 신뢰를 끌어올리면서 국내 증시 밸류업 흐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차 얘기도 한번 해볼 텐데, 이 현대차가 글로벌 영업이익이 탑2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뭐 최근 주가 강세 배경, 또 앞으로의 모멘텀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어제 이제 삼성증권에서 또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율주행차, 그리고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대 이 세 가지를 모든 그 기술력 갖춘 기업은 테슬라와 현대차뿐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20분의 1, 테슬라 20분의 1 수준의 밸류에이션이고 네. 그 18배가 한 80만 원 정도 목표 주가 나오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밸류에이션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 이제 6년 전에 테슬라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이제 그 기대되는 리포트 코멘트가 다시 나왔고요. 네. 최근에 현대차의 뉴스들 잘 보시면 영업이 20조 5,460억 수치에서 그 폭스바겐을 제치고 글로벌 2위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4천억대 그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었고 로봇과 새만금 투자. 그러니까 실적 지금 과거 실적도 좋고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도 하면서 미래 성장성 이 세 가지의 그 톱니바퀴가 같이 완벽하게 맞물리는 그렇네요. 그런 이제 네.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국내 이제 코스피를 이끌 대장 그 주도주인 것들이 확실하다 볼 수 있겠고, 그 영업이익이 20조가 넘는다는 거는 압도적인 현금 창출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 성장성 있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새만금의 구조 투자가 국내에 한 125조 정도 투자할 거의 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새만금이 그게 다 이게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그렇군요. 현대차의 앞으로 시작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런 대외적인 매크로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견뎌낼 수 있는 주도주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고 4천억의 규모의 4자수 소각 자체가 어쨌든 이게 EPS를 끌어올리고 현대차는 27년까지 주주 환원 정책을 크게 펼칠 거기 때문에 27년까지 주주 환원 정책 극대화하고 28년부터는 아틀라스가 상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장성이 폭발하는 시기가 다가올 거고요. 보스턴하이밍스의 사족 보행 로봇이 지금 미국 공항에 그 보안 탐지 현장도 투입됐고 실제로는 현재 수천 개의 기업에 지금 실제 투입이 되고 있는 상태고 또 이제 모베드라고 이제 실제 돈 버는 로봇들이 곧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시연을 넘어서 B2G라든가 B2C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에 갔기 때문에 이를 통한 당연히 밸류에이션 상향이 나타날 것이고요. 아까 새만금 투자 같은 경우가 정부에서 좀 밀어주는 정책 일환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너지가 나타날 것이고 상당 지역 경제 발전과 그리고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작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투자하는 거에 거의 아직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리를 해보면 이 현대차는 뭐 실적, 주주 환원, 또 로봇 같은 미래 성장 스토리가 좀 동시에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좀 다시 평가를 받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쭤볼게요. 인터배터리 2026에 관한 이야기인데 최근 전기차 캐즘 이야기가 많은 상황이에요.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좀 보이고 있나요?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향후 이제 배터리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은 이제 전기차를 넘어서 ESS, AI 데이터 센터, 로봇, 전구체 배터리 이렇게 한 4가지로 국한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뭐 밸류체인에 강하게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속하지 못한 기업들은 지금 어제부터 세론이 나왔기 때문에 차별화하게 좀 구분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을 좀 해보면 시장의 매크로 불안은 있지만 뭐 지수가 크게 방향을 잡기보단 실적과 정책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시장을 이끄는 흐름까지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